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이상한 우편함. 분명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가 있어야 할 지갑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손가락으로 이리저리 헤집어 보지만 그다지 따뜻하지도 않은 털뭉치만 잡힐 뿐이었다. 손끝의 감각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본다. 하지만 그 생각은 내가 지갑을 꺼내 계산하길 기다리는 직원의 싸늘한 눈빛에 절단되고 만다. 손님. 죄송합니다. 지갑을 깜빡하고 놓고 온 것 같아요.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대로 등을 돌려 바구니에 넣어뒀던 물건들을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머릿속에서 방금 전 나를 바라보던 지원의 표정이 플래시 백되기 시작했다. 짜증나고 불쾌하다는 그 표정. 똥을 밟았다는 표정이 바로 이런 걸까? 나지막이 욕설을 읊조렸다. 젠장,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잖아. 나 말고 다른 녀석들도 한 번쯤은 이런 적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며 물건을 전부 원래 자리에 돌려놓은 나는 바구니를 내려놓은 뒤 마트를 나섰다. 그러는 중에도 출구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내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그 여직원과 눈이 마주치자 작게 고개를 숙이는 내게 혐오감을 느꼈다. 지금 당장이라도 저 여자에게 달려가 목을 잡고 뒤틀어버리고 싶다. 눈이 충혈될 때까지, 입에서 거품을 뿜을 때까지 목을 조르고 싶다. 행동에 옮길 용기도 나지 않는 상상을 하며 가게를 나선 나는 곧장 집을 향해 걸어갔다. 이런 말을 하긴 조금 뭐하지만 나 스스로도 내 정신에 작은 문제가 있다고 자주 생각한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쉽게 화를 내고 머릿속에서 드는 상상의 수에 나조차도 놀란다. 이러다간 내가 정말로 사람을 죽이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해봤다. 사실 정말로 그럴 용기는 없었다. 법이라는 게 그리 쉽게 어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 쉽게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래, 굳이 말하자면 죄책감이나 도덕성을 운운하기 전에 일을 벌인 뒤 내게 쏟아질 비난과 규탄 때문에 상상을 현실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 말종, 쓰레기라고 욕해도 좋다. 나는 그런 인간이었으니까. 그거 알아요? 이번에 이 씨네 남편이 밖에서 최신의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나 봐요. 아이고, 요즘 세상이 무섭지. 근데 말이에요. 괴롭힘을 당하는 쪽도 역시 무언가 문제가. 어머, 그래. 김씨네 집 그러니까 말이야. 별로 부자처럼 보이지도 않던데 뭘 보고 들어갔을까? 어머, 그래. 아직 안 잡혔어? 이번에 요 근처 꼬마 아이 하나가 저녁에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주치는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마다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대화들. 듣고 있자니 저절로 짜증이 솟구친다. 저 사람들은 뭐가 그리 재밌다고 남의 이야기를 해대는 걸까? 귀를 닫고 눈을 감았다. 이대로 저질 떨어지는 대화를 듣고 있자면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달려가 죽여버릴 것 같았다. 저 사람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자기 앞에서 연신 떠들어대는 인간의 목을 졸라 죽여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을까? 어쩌면 지금 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며 실실 웃고 있자 어느덧 집 앞에 도착했다. 집은 꽤나 넓다. 내가 어렸을 적 사업에 성공하신 부모님의 재력으로 인해 남자 혼자 살면서도 꽤나 넓은 집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 물론 명의는 부모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나는 그저 지금 이 순간 이 넓고 편안한 집에서 낮잠을 잘 수 있으면 그걸로 좋겠으니까. 아니, 편안한 낮잠은 잘 수 없겠구나. 지갑을 잃어버려 마트에서 물건을 사지 못했으니까. 젠장, 지갑만이라도 다시 찾았으면 좋으련만. 그 디자인 마음에 들었었는데. 커다란 단독주택의 앞엔 붉은색 우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금까지 이 집에 살아오면서 이 우편함 속에 개인적인 일로 무언가가 들어가 있던 적은 없었다. 개인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말 안 해도 알듯이 역시 연애다. 26의 나이지만 한 번도 연애 같은 건 해본 적 없는 나였기에 당연한 일일지도 몰랐다. 없는 애인에게서 편지가 올 리 없으니까. 뭐 어차피 요즘 시대에는 애인이 있어도 편지 같은 고리타분한 방식으로 애정을 주고받지는 않을 테니까. 연애를 한 경험이 없었으니 당연히 이성과 관계를 맺은 적도 없었다. 관계가 뭐람. 여자와 손을 맞잡은 적은 있었던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내 기억에는 남아있지 않았다.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을 미끄럼틀처럼 주르르 타고 내려와 저 깊은 곳으로 넘어가 버린 것이다. 애당초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기에 나는 우편함을 그다지 확인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지금 우편함의 뚜껑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약간의 의문점을 느꼈다. 이 안에 쥐라도 들어간 걸까? 어쩌면 새가 둥지를 틀었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천천히 우편함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걸 확신한 사람처럼 부드러운 손놀림으로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엔 잃어버렸던 지갑이 들어있었다. 뭐지? 이게 여기 왜 있는 거지? 머릿속에 의문이 떠올랐다. 분명 직원에게는 집에 놓고 나왔다고 말했지만 그게 거짓말이라는 사실은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었다. 분명 집에서 지갑을 들고 나왔다. 지갑이 없어졌다면 오는 길에 잃어버렸음이 틀림없다. 그런데 어떻게? 이 주변에 나와 친한 이웃 같은 건 없었고 누군가에게 이 지갑을 자랑한 적도 없었다. 그렇다면 이 지갑은 어째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걸까? 혹시 누군가가 지갑을 주워 안에 있는 내 신분증을 확인하고 집 앞에 찾아와 우편함이 넣고 간 건 아닐까? 그 생각에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어느 멍청한 인간이 주운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려 하겠어. 어제 막 도덕 수업을 받은 초등학생을 제외하곤 그런 세상은 찾아볼 수 없을 테지. 결국 지갑이 돌아온 이유를 정확히 알아내지 못한 채 나는 집으로 들어갔다. 지갑 안에 들어있던 돈도 정확하고 없어진 물건 같은 것도 없었다. 그럼 된 거 아닌가? 과정이야 어찌됐건. 잃어버렸던 지갑이 돌아왔으니 그걸로 충분했다. 머리 아프게 더 이상 파고 들어갈 마음은 들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 입고 있던 점퍼를 벗은 뒤 숨을 골랐다. 지갑을 되찾았으니 일단 다시 마트에 들러 장을 봐야겠다. 당장 먹을 저녁거리도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화장실에 들어가 세수를 하기 시작했다. 얼굴 곳곳에 땀방울이 올라와 있었다. 세수를 마친 뒤 변기 옆에 달려있던 휴지 한 움큼을 떼어냈다. 그 뒤 곧장 내 방으로 향했다. 장을 봐야 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 전에 대략 일주일 전부터 켜두었던 컴퓨터의 모니터를 켠다. 외국의 영화배우가 붉은색 옷을 입고 도발적인 자태를 뽐내는 바탕화면을 뒤로하고 폴더 깊숙이 넣어두었던 동영상을 재생시킨다. 약간의 버퍼링이 지난 뒤 살색이 가득한 영상과 날카롭게 울리는 규성이 방 안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다. 나 역시 동영상 속 남자 배우와 비슷한 속도로 손을 흔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행위를 끝낸 뒤 휴지로 뒤처리를 시작했다. 처리를 전부 마친 휴지는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둔다. 이미 상당히 많은 양의 휴지가 쌓여 있었다. 냄새가 날 법도 하지만 이미 전체가 이런 향기가 났기에 코가 익숙해져 있었다. 혼자 살게 된 뒤로는 대개 이런 식이었다. 나를 방해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내 욕구는 자동적으로 솟아올랐다. 담배 역시 마찬가지였다. 굳이 바깥으로 나갈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불을 붙이면 된다. 한 차례 욕구를 해방한 뒤 나는 벗어두었던 점퍼를 입고 다시 신발을 신기 시작했다. 지갑을 주머니에 넣는 것도 잊지 않았다. 집을 나와 대문을 닫은 뒤 반대쪽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이며 마트를 향해 걸어갔다. 아까 그 여직원의 얼굴을 또 보게 된다는 사실에 표정이 구겨졌지만 어쩔 수 없었다. 또 머릿속으로 그 여자를 죽이는 상상을 하며 충동을 억누를 수밖에. 말도 안 돼. 내 입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다. 놀라움에 나오는 탄성이라기보단 당황함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탄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눈앞에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나는 입을 떼악하고 벌렸다. 일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30분 전에 일어났다. 일단은 만화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나였기에 미리 준비해둔 콘티에 맞춰 작업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리 유명하지 않은 사이트에 일주일 당 한 편씩 연재하는 형식이지만 일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다. 전체적인 시나리오에 맞춰 구상한 그 회차의 스토리를 그림과 대사로 간단하게 표현해 둔 뒤 그걸 토대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해나가는 일이었다. 어쩔 때는 일주일 안에 다 그리지 못해 편집장에게 잔뜩 혼난 적도 있었다. 편집장이 남자라서 그런가. 그 녀석을 죽이는 상상은 잘 떠오르지 않았지만 어찌어찌 참아냈다.
하지만 그런 호통은 앞으로 영원히 듣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심정이었다. 그렇기에 마감이 며칠 안 남은 지금 하루에도 몇 번씩 해대던 자위행위도 마다하고 책상에 앉아 연필을 끄적이고 있었다. 그러던 도중 문득 지우개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사실에 나는 욕설을 내뱉었다. 마치 귀신이 숨겨놓기라도 한 것처럼. 평소에는 잘만 보이던 지우개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일도 처음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잃어버린 지우개가 몇 개나 될까? 대략 열 몇 개는 되겠지. 대략 20분가량 지우개를 찾아 헤매었지만 결국은 찾을 수 없었다.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면 안 되었기에 그냥 하나 새로 사기로 마음먹은 나는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다. 지우개 정도는 근처 문구점에서 살 수 있었기에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대문을 닫은 나는 또다시 흔들리는 우편함의 눈길을 향했다. 혹시 지갑처럼 잃어버렸을 때처럼 잃어버린 지우개도 이 안에 들어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우편함에 다가갔다. 그래, 그저 호기심이었다. 아니, 호기심도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장난기로 생각 없이 해본 행동이었다. 하지만 우편함의 뚜껑을 열자 내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지우개가 들어있었다. 그것도 색깔별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듯 깔끔한 모양의 지우개가 젠가블록처럼 쌓여 있었다. 이게 다 뭐야? 탄성이 새어나왔다. 눈앞에 벌어지는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 지금 어디선가 몰래 카메라라도 하는 건가? 아니, 내가 그럴 정도로 유명인은 아닐 텐데. 그럼 이건 뭐지? 지금 혹시 내가 귀신에 홀려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내 손은 우편함 속으로 들어가 지우개를 꺼냈다. 한 손에 전부 다 집을 수 없는 양이었기에 대여섯 개가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다. 주울 생각은 들지 않았다. 손에 집힌 지우개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 멈춘 작업을 계속할 뿐이었다. 종이 위에 연필을 움직이면서도 내 머릿속엔 우편함에 관한 일로 가득 차 있었다. 우편함은 그 뒤로도 계속해서 내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었다. 연필을 잃어버렸을 때나 안경을 잃어버렸을 때, 심지어 잃어버렸다기보단 내가 실수로 지워버렸다고 하는 게 더 맞을 법한 19금 동영상은 우편함 속에 있어있던 USB 안에 들어있었다. 상황이 거기까지 다다르자 나는 이 우편함에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아주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시도해보았다. 야한 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했다. 그 다음 내가 방금 뽑아낸 정액을 잃어버린 물건으로 쳐주곤 우편함 속에 들어있는지 확인해보았다. 정말로 들어있다면 그건 그거대로 기분 나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나는 우편함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한마디로 내가 잃어버린 것이 아닌 일부러 버린 것 같다고 쳐지는 물건은 우편함 속에 들어있지 않는 모양이었다. 가령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나 방금 전과 같은 내가 떼어버린 신체 일부, 손톱이나 코털, 머리카락 등 여기까지 확인했을 때 나는 입가에 웃음을 지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눈앞에 벌어졌다는 사실에 즐거워한다기보단 이로써 내가 얻는 이득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웃음 지었다.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아준다니 정말 환상적이잖아.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잃어버린 것에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조금 실망스럽긴 했지만 이게 어딘가 이 우편함이 조금 더 빨리 그래 대략 10년쯤 전에 내 눈앞에 나타나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렇다면 반 아이들에게 강제로 뺏긴 내 물건들도 잃어버린 것으로 판단되어 다시 내게 돌아왔을 텐데 그 자식들 생각해보면 지금도 화가 난다. 차라리 그때 죽여버릴걸. 그땐 아직 청소년이어서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을 텐데 나를 괴롭히던 무리 중에는 여자아이도 있었다. 얼굴은 예쁘지만 말이 험한 그야말로 양아치 부류의 여자. 지금 그녀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분명 어딘가의 시창가에서 몸이라도 팔고 있겠지.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으니까 그야말로 돌대가리였다. 녀석이 자랑할 수 있는 건 욕과 예쁘장하게 생긴 외모뿐. 그래. 정말 내 생각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나중에 한번 찾아가 보자. 그리고 나를 괴롭혔던 그녀를 내 손으로 범하는 거야. 녀석은 어떤 기분일까? 자기가 그토록 괴롭혔던 돼지한테 돈을 받고 몸을 팔게 됐다는 사실을 알아버리면 수치감에 못 이겨 자살할지도 몰라. 뭐 그럼 더 좋고.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손을 흔들었다.
어느새 책상 앞에 앉아있던 것이었다. 동영상을 재생하기도 전에 내 머릿속에는 그 여자를 내 마음대로 주무르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쾌락이 솟구치고 자연스럽게 힘이 빠졌다. 휴지로 뒤처리를 한 다음 자연스럽게 항상 던져두는 곳에 휴지를 던져버렸다. 머릿속의 여자아이는 내 손에 목이 졸려 죽어있는 상태였다. 우편함의 능력에 대해서 알게 된 지 어느덧 2주일가량. 그늘도 어김없이 그 주의 회차를 연재하기 위해 일하고 있었다. 저번 주와는 달리 이번에는 꽤나 빠르게 일이 진행되었기에 시간이 남아 돌았다. 그래서 틈틈이 빠지지 않고 행위를 해댔다. 그래서 그런지 연필을 집은 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 아니, 어쩌면 다른 생각이 들고 있는지도 몰랐다. 이성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본 지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났다. 매일마다 자위회의가 반복될수록 욕망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었다. 실제 여성과 해보고 싶었다. 여자와 대화나 행복한 연애가 아니라 이런 것만을 생각하는 나 자신이 글러먹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솟구치는 욕망을 이겨내기엔 나는 너무나도 지독한 쓰레기였으니까. 우편함을 이용하면 어떻게든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실제 여성과 관계를 가진 적이 없으니까 우편함에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는 능력이 발동되지는 않을 것이다. 애당초 잃어버린 물건이 아니었으니까. 그렇다면 만약 내가 여성과 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쪽에서 먼저 차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먼저 나를 차면 충분히 잃어버린 것에 범주에 들어올지도 몰라. 그럼 그 우편함엔 그 여자가 들어있는 건가? 의문이 들어왔다. 작업을 마치고 또다시 한 번의 행위를 끝내자 어느덧 시간은 늦은 저녁에 다다라 있었다. 침대에 누워 불을 끈 다음에도 계속해서 우편함을 이용한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있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는 거지만 이 우편함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도 좀 더 생길지도 모른다.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보자. 애당초 내가 잃어버렸다라는 건 어떤 식으로 성립되는 걸까? 내가 의식하지 못한 채 물건이 내게서 떨어지면 잃어버렸다라고 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만약 내가 물건을 잃어버리고 우편함을 열기 전에 그 물건을 되찾으면 우편함에 들어가 있는 물건은 어떻게 되는 거지? 같은 물건이 두 개가 되는 건가? 그렇다면 충분하다. 만화 같은 걸 연재하지 않아도 충분히 돈을 벌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눈을 감았다. 일단 자세한 것은 내일 아침 일어나 연구해보기로 마음먹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혹은 수십 번씩 행위를 반복하자 피곤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내일은 조금 자제해야겠다 하는 생각은 매일마다 하지만 막상 내일이 되면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휴지를 뜯는다.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실제 여성과의 행위가 고달파진다. 지금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지나가는 여성을 납치해 버릴지도 모른다. 머릿속의 상상이 자극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난 그저 성행위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폐인이 되어버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자 저절로 몸서리 쳐졌다. 그런 생각에 하하 하고 작게 웃음이 새어나온다. 이 지경이 되어도 더 타락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하는 건가. 아직은 나 역시 나 스스로를 그렇게 혐오하고 있는 단계는 아닌 듯 싶었다. 그리고 나는 잠에 빠져들어갔다. 부스럭 거리는 소리에 눈을 뜬 건 새벽 4시에 가까워진 시각이었다. 문 밖에서 들리는 낯선 소리에 잠에서 깬 나는 곧바로 휴대폰을 확인했고 이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몽롱한 눈을 비비며 소리의 정체를 찾기 위해 나는 문고리를 돌렸다. 어차피 바람 소리일 게 분명했다. 아니면 벌레라도 들어온 걸까? 이 근방에는 숲이 있어서 종종 귀뚜라미나 나방 같은 벌레가 들어오곤 한다. 아, 벌레 잡는 건 질색인데. 그렇게 말하며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역시 바람 소리인 듯 싶었다. 미미하게 피어오르던 긴장감이 사라지고 물이라도 한잔 해야겠다는 생각에 냉장고로 향했다. 냉장고의 문을 연 뒤 컵을 사용하지도 않은 채 물통을 집어들고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시원하지 않았다. 냉장고가 고장난 걸까? 그렇게 생각하며 냉동고의 문을 연 뒤 물통을 집어넣었다. 그와 동시에 눈앞에 은색 철제 그릇에 담긴 아이스크림이 눈에 들어온다. 아, 그러고 보니 오늘 먹으려고 했었는데 깜빡했었네. 그렇게 생각하며
냉동고에 문을 닫으려던 순간이었다. 오, 눈이 마주쳤다. 정확히는 그릇에 비춘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다. 화장실 문 앞에 냉장고가 놓여있는 형태였기에 정면으로 바라보는 그릇은 내 뒤에 있는 화장실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고 어둠 속에서 화장실 안에 들어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그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다. 시발, 뭐야. 내가 소리를 지르며 고개를 돌렸다. 그러자 멈춰있는 줄로만 알았던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재빠르게 이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두렵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공포가 온몸의 신경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뒷걸음치려고 했지만 냉장고에 막혀 기대어버린 나를 향해 정체불명의 남자는 손에 들려있던 칼날을 내게 찔러 넣는다. 왜? 시발. 본능적으로 칼을 손으로 잡았지만 이내 극심한 고통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손마디마디에서 끔찍한 고통이 밀려온다. 금방이라도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겁고 심장이 두근거릴 때마다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려온다. 호흡이 가빠지고 초점이 흔들렸다. 이 새끼는 대체 뭐지? 뭐 하는 녀석이야? 지금 왜 여기서 나한테 칼을 들이미는 거지? 강도면 시발 조용히 물건이나 훔치고 갈 것이지. 왜 소리를 내서 자던 사람을 나오게 하는 거냐고 시발. 꽉 깨문 이빨로 말을 할 수 없었기에 머릿속에서 대신 소리쳤다. 그러는 와중에도 이 남자의 칼을 이대로 빼앗아 기세등등하게 서 있는 이 녀석의 목에 찔러 넣을까 하는 비현실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상상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쥐고 있는 칼날이 손가락에 더욱더 깊게 파고든다. 아무래도 힘을 쥐고 있는 모양이었다. 죽을 듯이 아프지만 이걸 놓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걸 놓으면 더한 고통이 느껴질 게 분명하다. 날카로운 칼끝은 지방으로 덩어리진 내 배를 꿰뚫고 그 안에 들어있던 내 장기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겠지. 그럴 수는 없었다. 그런 고통을 느끼고 싶지는 않았다. 살려줘. 이 시발 새끼야. 다 줄 테니까 살려달라고. 내가 소리쳤다. 꽉 물던 이빨을 잠깐 떼어낸 뒤 소리치고 다시 이빨을 꽉 깨물었다. 그러는 중에 이빨이 아닌 입안 살결을 깨문 듯 입안에서 극심한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내가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그 순간 칼날이 가볍게 빠졌다. 조용히 그리고 깔끔하게. 그와 동시에 땅에 떨어지는 서너 개의 손가락. 나는 자연스럽게 손가락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이 새끼가 칼날을 뒤로 뺐다. 그리고 그걸 쥐고 있던 손가락이 잘려나갔다. 믿을 수가 없었다. 인간의 손가락이란 게 이렇게 쉽게 잘리는 건가? 뼈는. 내 뼈는 어쩌고 왜 잘려나간 거야? 왜? 시발. 시발. 손가락. 내 손가락. 욕설과 함께 고통이 밀려온다. 그리곤 손가락이 있어야 할 곳과 땅에 떨어진 내 손가락을 연달아 바라보며 절규하기 시작한다. 멍하니 그걸 지켜보던 남자는 땅에 떨어진 내 손가락을 짓밟는다. 그와 동시에 내 비명소리가 덩달아 커져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다시 남자의 칼이 내 쪽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그런 건 상관없었다. 손가락, 내 손가락을 찾아야 했다. 집안의 물건 따윈 그냥 가져가. 나는 내 손가락만 있으면 돼. 나는 만화가야. 손가락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고 손가락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그냥 이대로 날 살려줘. 그렇게 생각할 무렵 문득 머릿속에 삼광이 스쳐 지나갔다. 우편함. 우편함에는 내 손가락이 들어있을지도 몰라. 아니, 예측이 아니라 확신한다. 조건에 충족하니까. 내 신체의 일부였지만 내가 일부러 버린 게 아니다. 버리고 싶지 않았지만 억지로. 내가 인식하고 있었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 정도는 허영범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 이건 상대에 의해 강제적으로 빼앗긴 어렸을 적 일진 녀석들에게 빼앗겼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니까. 단지 게임기라 만화책에서 손가락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손가락, 손가락, 내 손가락. 손가락을 찾아야 돼. 지금 당장 병원에 가면 붙여줄지도 몰라. 잘린 지 일정 시간 이내에는 붙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니까. 분명 붙여줄 거야. 거기까지 생각한 뒤 나는 뛰었다. 내 앞에서 칼날을 번뜩이는 남자를 밀치고 집안을 뛰쳐나왔다. 생각보다 간단했다.
범행을 저지르고 곧바로 나갈 생각이었는지 이 남자는 현관문을 열어둔 상태였다. 문 밖으로 뛰쳐나가 문을 닫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대문을 나섰다. 오른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얘의 우편함이 눈에 들어왔다. 그래, 들어있을 거야. 저 안에 내 손가락이 들어있을 거라고. 이런 곳에서 허무하게 내 손가락을 잃어버릴 수는 없었다. 손가락이 있어야 나중에 그 일진 여자아이를 사창가에서 만났을 때 그녀의 깊은 곳을 찌를 수 있었고, 내가 어렸을 적에 그 돼지라고 생각하지 못하게끔 그녀를 기분 좋게 애무할 수도 있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생각하던 내 손가락은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었다. 그렇게 생각해 나는 손가락이 없는 그 부분을 움켜쥐며 우편함을 향해 뛰어갔다. 기대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득 품고 나는 흔들리고 있는 우편함의 뚜껑을 열었다. 재빨리 손가락을 꺼내어 병원으로 가야 했다. 그 남자가 집 밖으로 뛰쳐나오고 있었으니까. 저 녀석에게 잡히면 확실히 죽는다. 그럴 수는 없었다. 아직 한 번도 여자랑 못 해봤는데 죽을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손가락을 되찾아 얼른 뛰자. 병원으로 저 녀석에게 잡히지 않게끔. 그리고 우편함의 문이 열렸다. 오, 낮은 탄성이 새어나왔다.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놀랐다기보단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그 광경이 나를 배신했다는 생각에 내뱉어진 탄성이었다. 검지손가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으로 나는 눈을 비볐다. 손가락이 없었기에 중지손가락이 내 안구에 접촉했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그보다는 지금 눈앞에서 벌어진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게 우선이었다. 왜 손가락이 아니라? 그리고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이 우편함은 내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거기까지 생각하자 이 우편함의 진짜 능력이 어떤 것이었는지 나는 자연스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 사실 조금 이상하긴 했었다. 잃어버렸던 지우개는 왜 새 지우개로 돌아왔었는가. 그래, 그때 나는 어떤 지우개는 상관없이 일을 끝내기만 하면 됐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내 정액이나 손톱, 고털과 같은 것들은 왜 돌아오지 않았는가. 그래, 한편으론 돌아오면 어쩌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 남자가 다가오는 소리가 가까워졌지만 나는 말없이 허탈한 웃음만 지을 뿐이었다. 이제야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이 한계치를 뛰어넘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라면 어느 새벽 주인이 있는 집에 도둑질을 하러 찾아온 정체 모를 남자의 손에 죽어도 아무것도 이상할 것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그래도 싸다. 나는 연신 웃음 지었다. 관계를 맺은 다음 차인 여자가 있다면 우편함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될지 궁금해했었지만 그걸 설마 이런 식으로 확인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애당초 나를 차버린 여자 따위는 없었지만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자기 전에 시험해 볼걸. 시발, 정말이지 이런 상황에도 나라는 새끼는. 우편함 안에 들어있었던 것은 도려진 여자의 음부였다. 그래, 이 우편함의 능력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이야기, 거실의 악마. 도저히 몸을 가누기 힘든 충격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아주 낯익은 공간에서 벌어지는 아주 낯선 광경. 그것은 괴리감을 넘어서서 공포와 두려움으로 융합돼 내 몸을 강하게 덮쳤다. 눈앞에 보이는 광경은 나의 상식선을 넘어서도 한참을 넘어서고 있었다. 왜일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28살, 졸업한 지 2년여 만에 어렵사리 취업전선에 뛰어들었다.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하고 몸쓰기 좋아하는 성격이었던 나는 겨우겨우 경호학과에 진학해 경차한답시고 백수 생활을 하다가 그마저도 청산한 지 갓 3달 남짓 되었다. 결국엔 경찰의 꿈은 접고 조그마한 보안업체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주위에 지긋지긋한 눈총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도망치듯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수밖에 없었다. 말이 보안업체지 않은 일은 이름만큼 거창하지 않았다. 그저 주의 휴삼교대로 지정받은 건물이나 기업에서 2인으로 짝지어 순찰 돌고 잡상인이나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내쫓으면 되는 직업이었다. 오늘도 특별할 일 없는 평범한 하루였다. 9시 반쯤에 일어나 대충 김칫국에 밥 말아먹고 10시 50분에 출근해서 2시쯤에 햄버거 하나 먹고 순찰 몇 바퀴 돌다가 출입증 등록을 위해 신분증 요구하니 내가 누군지 아냐 면서 꼬장 피던 노땅 하나 처리하고 보안을 위한답시고 금속 탐지기 몇 번 쓰다듬었더니 무슨 짓이냐.
라고 난리 피우던 아줌마까지. 어느 때와 다름없는 그저 그런 하루였다. 7시 반쯤 대충 눈치 보면서 회사에서 슬금슬금 기어나와 친구 녀석 불러서 맥주에 소주 한 잔 거하게 말아먹고 알뜰떨 취해 어기적 담배 하나 꼬나물고 쌀쌀해진 바람에 잔뜩 움츠려서 집 앞에 다다랐을 때였다. 어라? 평소와는 다르게 현관문이 약 두어 뼘 정도 열려 있었다. 뭔가 의구심이 들었지만 그다지 개의치 않고 현관문을 활짝 열며 입을 떼었다. 다녀. 더 이상 입을 뗄 수가 없었다.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태연하게 다녀왔다고 말할 수 있을 사람은 미친 또라이 사이코패스밖에 없을 것이다. 집안은 정말 말 그대로 지옥 그 자체였다.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약 1초간은 장판을 빨간색으로 새로 깔았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거실 바닥 구석구석 가득한 선열. 그 한가운데 거무튀취한 무언가가 앉아 칼을 들고 피칠갑을 한 채 무언가를 쑤셔대고 있었다.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약 한 3초간을 서 있었던 것 같다. 오늘 아침에도 아무 거리낌 없이 밥을 먹고 TV를 보던 나에게 가장 아늑했던 우리 집이 불과 몇 시간 만에 피가 낭자한 도륙에 장이 되어버렸다. 게다가 저 미친 사이코패스 옆에서 꿈틀거리는 건 모로 보나 우리 엄마였다. 분노, 슬픔, 그 무엇도 아닌 공포만이 사방을 메웠다. 어떻게든 여기서 도망가야 한다라는 생각만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난 조용히 눈앞의 광경을 주시하며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다. 사이코 살인마 새끼는 내 기척을 못 느낀 건지 아니면 신경을 안 쓰는 건지 같은 동작만 계속 반복하고 있었다. 덜그러 소리와 동시에 그 녀석의 고개가 획 돌아갔다. 나 역시 소리와 동시에 용수철처럼 튀어서 바로 내달 음질쳤다. 녀석도 바로 일어났는지 우당탕 소리와 괴성이 등짝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들려왔지만 나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 같았다. 사람 많은 곳, 사람 많은 곳. 머릿속에는 이 생각 말곤 아무 생각도 없었다. 그렇게 쉬지도 않고 미친 듯이 한참을 내달려 번화가 중턱에 다다르자 그제야 온몸에 힘이 풀렸다. 나는 대로변에 주저앉아서 공포에 잠식당했던 슬픔과 분노를 마음껏 토해냈다. 그렇게 감정을 어느 정도 토해내자 이성적인 사고가 천천히 돌아왔다. 망설일 것 없이 나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러다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10시 27분, 평소 아버지는 10시 반 남짓집으로 귀가하시곤 하셨다. 나는 다급히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젠장, 왜 꺼져 있어? 나도 모르게 대로변에서 소리를 질렀다. 사람들이 일제히 나를 쳐다봤지만 지금 그딴 건 아무래도 좋았다. 도리가 없었다. 이미 엄마의 생사는 불투명해 보였다. 이 상태로 아버지까지 잃게 되면 난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눈앞이 막막했다. 눈물이 흘렀다. 미친 듯이 눈물이 앞을 가렸다. 왜 나에게 이런 지옥 같은 일이 벌어지는지. 신이 있다면 욕을 한 사발 퍼부어 주고 싶었다. 아버지가 집에 도착하실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벌써 도착했을 수도 있을 시간이었다. 나는 다시 미친 듯이 다른 박질 쳤다. 술기운과 눈물로 뿌옇게 된 시야로 몇 번을 굴러서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됐지만 그래도 죽을 힘을 다해 미친 듯이 집으로 뛰었다. 막상 동네에 다다르자 아까의 공포가 다시 온몸을 휘감았다. 그래도 어떻게든 정신을 차려야 했다. 하지만 술기운인지 아니면 공포심인지 정신줄을 잡기가 너무 힘들었다. 아마 미친 듯이 동네방네 뛰어다닌 탓에 체력이 고갈돼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하필이면 이런 날에 친구 놈을 불러 시시덕거리면서 구워라 마셔라 한 나 자신의 환멸을 느낄 때쯤이었다. 82버스 XXX 아버지 번호판이 확실했다. 나는 미친 듯한 절망감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뻔했다. 바로 코앞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겨우 정신을 부여잡고 앞을 보니 경찰차 한 대와 봉고차 한 대가 서 있었다. 경찰을 보자 가슴속에서 취기와 함께 엄청난 용기가 샘솟았다. 나는 손에 피가 나도록 주먹을 쥐고 전속력으로 집으로 뛰었다. 뒤에서 경찰들도 부지런히 하차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씩씩거리며 현관문에 섰다. 예상과는 다르게 현관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엄청난 속도로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고리를 돌렸다. 소리와 동시에 발로 문을 세게 걷어찼다. 여전히 피가 낭자한 거실. 거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엄마. 그리고 엉거주춤한 포즈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녀석. 더 이상 그 어떤 공포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분노만이 내 온몸을 휘감았다. 나는 녀석에게 달려들어 그대로 녀석을 내동댕이 쳤다. 녀석과 엉켜서 거실 바닥에 함께 나뒹굴었다. 녀석은 나를 멍한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김치 국물로 가득한 거실에 그렇게 아버지와 나는 극적인 상봉을 했다. 어유 취하려면 곱게 취할 것이지. 귀에 이어 따라온 경찰들의 한숨 소리가 내 뒷전을 때렸다. 엄마의 매서운 눈초리가 느껴졌다. 아버지 역시 눈꼬리가 관자놀이까지 올라가셨다. 아마 진정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일 것이다. 그렇지만 기분 좋은 공포일 것이다. 나는 배추 포기들 한가운데서 호탕하게 웃었다. 세 번째 이야기, 막사의 병사들. 저희 부대가 생긴 때는 1963년 어느 겨울. 월요 모 부대가 있었던 곳은 대구였으나 전방의 물자 지원 등이 부족하여 그해 겨울 강원도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지형과 기후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웬만한 곳이 아니면 거의 구막사. 즉 여기서 구막사 신막사의 개념은 흔히 구막사의 경우 단층으로 이루어져 약간의 리모델링만을 통해 만들어진 막사를 말하고 신막사란 말 그대로 요즘 흔히 말하는 4에서 5층으로 이루어지고 최첨단 시설을 갖춘 막사를 말합니다. 저희 부대는 1960년대 벽돌로 지은 구막사였어요. 단층 일부 건물의 임시 건물이라 하여 거의 컨테이너 수준의 임시 가건물을 CP로 사용했죠. 처음 자대에 배치되어서 레토나에 타서 경례를 받고 부대 같은 곳에 들어섰어요. 내려라. 여기가 너네가 지낼 자대란 곳이다. 라고 간부가 말했어요. 여기서 또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다른데? 아니 중대가 가까웠어. 그냥 걸어가면 돼. 제가 여기서 다른 데로 가냐고 물어본 거는 육군훈련소에 입소대대는 1940년대 건물로 3층이었는데 그 이후 보아온 건물들 중에 최고 저질 중의 저질이라 손꼽힐 곳이라서 그렇게 물어보았었죠. 첫인상은 거의 공사장 수준이었어요. 아무튼 이런 막사들로만 구성된 대대였어요. 이런 막사에서 그럭저럭 지내고 있는데 저희 중대가 맡고 있는 건물이 하나 더 있었답니다. 생김새도 중대에서 쓰는 막사 건물과 똑같은 그냥 쌍둥이 건물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이 막사가 원래 사용을 했던 막사였는데 중대 하나가 영해로 나가고 나서부터는 빈 곳으로 옮겨진 빈 건물이었어요. 문제는 이 건물을 저희 중대에서 관리를 한다는 사실이었죠. 저희 중대에서 관리하는 것으론 빈 구막사, 보일러실, 내무실, 화장실 등이 계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시설 유지 및 보수였어요. 뭐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나름 좀 힘들지만 그래도 할 만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곳에 한 번쯤 들어가 본 사람이라면 할 만하다고 하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아요. 빈 구막사이다 보니 외부 출입을 엄금하기 위해서 일단 출입문을 하나만 들어갈 수 있도록 중앙 출입문만 개방해 놓고 다른 출입문에 모두 봉인지를 붙여서 결박해 놓았죠. 누가 보면 빛이 속박시켜 놓으려고 붙여놓은 부적 같기도 하죠. 창문도 모두 잠가 놓고 커튼도 이중으로 쳐놓았기 때문에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랜턴은 필수죠. 그런데 이곳에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인지 냉기가 참 심해요. 여름에 너무 더워서 문 열고 들어가면 에어컨을 틀어놓은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요. 그리고 이곳에는 모든 시설들이 전 중대가 떠나기 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중대원 명부대 대장, 중대장 직속 상관 성명, 중대원 명찰, 매트리스, 오포, 베개, 그리고 화장실에는 그 당시 생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대원들의 사진, 여러가지 잡담, 음담패설 그리고 그들이 그려놓은 그림 등등. 그야말로 흔적이라는 게 그대로 남아 있었죠. 화장실에 그려져 있던 그림들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곳에선 어떠한 일도 보지 않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림도 기억이 나고 그림이 뭐 사이좋은 중대원들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었는데 느낌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었기에 그럭저럭 가끔씩 들어가 시설 확인도 하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중대 화장실에 실내등 전 구덮개를 선임이 깨먹은 겁니다. 저희 중대 행보관이 까다롭고 기물 파손 시 제일 빡쳐서 휴가도 자르거니와 외박은 전역할 때까지도 못 나가게 하고 그런 사건 하나하나를 그 사람이 전역할 때까지 우려먹는 귀신과 같은 존재로 유명했기에 이것은 그 선임에게나 같은 화장실을 쓰는 소대원들에게나 매우 큰일이었죠. 어떡하지 소대원들이 모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는데
문득 저의 머리에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그것은 구조가 같은 구막사에서 쓰이는 똑같은 전구 덮개를 떼다가 바꿔치기 하는 것이었죠. 물론 구막사의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게 저희의 몫이었지만 구막사의 모든 시설이 있다는 것이 아니었고 생각보다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이었기에 덮개 하나 정도 빼놓은다고 해서 큰 티가 나거나 그렇지는 않았죠. 더욱이 행보관에게 전구 덮개 때문에 휴가도 제한받고 아침에 일어나서 행보관 출근했을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들어야 하는 갈굼은 내리갈굼보다 더했기에 이것은 매우 좋은 꾀였죠. 그런데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막사에 들어가기 위한 출입구 열쇠가 필요했죠.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행보관이었어요. 행보관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때는 행보관이 퇴근했을 때 출입 방법은 정문이 아닌 개구멍을 통해서 해야 했죠. 그래서 열쇠를 통제하는 행보관이 있는 시간대인 낮 시간대에 구막사에 확인해야 할 시설이 있다고 둘러대고 구막사에 들어가서 거사를 치르기 위해서 창문 하나를 개방해 놓았답니다. 다시 출입문을 잠그고 키는 행보관에게 반납. 이제 가서 가져올 일만 남은 거였죠. 행보관이 퇴근할 때를 기다려야 하기에 일과가 끝나고 개인 정비도 하고 하지만 소대원들과 저의 눈과 귀 모든 신경은 온통 행보관의 퇴근에만 초점이 모아져 있었죠. 해는 지고 저녁 7시간 되어서야 행보관이 퇴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동 개시. 모두가 구막사로 갈 수 없었기에 막내였던 제가 혼자 신속하게 다녀오기로 했죠. 손에는 사제 손전등 하나를 쥐고 냅다 달려 낮에 열어놓았던 창문이 있는 곳으로 향했죠. 뛰어서 그런지 원래 음기가 충만한 곳이고 빛도 안 들어오는 곳에 들어가려고 해서인지 심장의 고동이 뒤에 미친 듯이 들려오더라고요. 하지만 피해갈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던 말이 있듯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죠. 출입구라고 써진 곳으로 들어갔죠. 그곳은 창고로 쓰이는 곳이기에 온갖 잡동사니 심지어 체육대회 때 쓰는 스피커징, 북, 장구 등등이 있는 곳이었죠. 창고 문을 열고 나와서 얼른 가까운 화장실에 있는 전구 덮개를 빼가기 위해서 화장실로 향했죠. 불을 켜기 위해서는 전체 전기를 차단해 놓은 뒷꺼집을 밖에서 켜야 했어요. 그것도 행보관이 가지고 있는 키가 있어야 뒷꺼집함을 열 수 있었기에. 근데 키더라도 들어오는 불도 몇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어둠 속 손전등에 의존해야만 했죠. 이미 막사에 들어선 순간부터 온몸엔 닭살이 돋았습니다. 뒤를 힐끔힐끔 빨리 빼서 가야겠다 하고 화장실에 들어섰는데 그림에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게 거울인데 세면장에 한쪽에 4개씩 양쪽에 총 8개, 샤워실에 4개가 있었죠. 이곳을 통해서 가는데 거울에 뭔가 휙 지나갔어요. 뭐지? 하고 넘어갔어요. 이 전구 덮개라는 게 좌변기가 있는 곳에 머리 위에 있어요. 좌변기 머리 위에 하나씩 달려있는 전구를 덮고 있던 거라. 다른 전구 덮개도 있는데 이게 사이즈가 달라서 이곳에 있는 것만 맞았죠. 근데 좌변기 위를 불로 비춰봤는데 1사로 없네. 2사로 어서 기도. 3사로. 4사로 없다. 끝 짜증나기 시작했어요. 화장실 2로 가야 해야 했기 때문이죠. 말씀드렸듯이 내무실에는 관물대를 포함 기존 병사들이 썼던 물건들이 그대로 비치되어 있고 불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낮에도 절대로 안 지나 다니던 곳이었어요. 하는 수 없이 시간도 많이 없었고 눈 꼭 감고 내무실 문을 열었죠. 끼익 환풍이 되지 않아 코로 들어오는 공기가 매캐하더라고요. 손전등으로 내무실을 쓱 굽었어요. 초집중해서 빠른 걸음으로 반대쪽 출입문을 향하고 있는데 열고 들어왔던 문이 갑자기 쾅. 순간 후문 쪽을 돌아다봤죠. 가슴이 내려앉는 듯한 공포. 바람 때문에 다친 것 같더라고요. 마음을 다시 진정시키고 출입문을 열고 행정실로 들어섰어요. 중대장실 문은 또 열려 있더라고요. 호기심이 많아 평소 같으면 뭐 없나 하고 들여다보겠지만 잔뜩 겁먹어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이 내무실 하나도 아니고 2개나 통과해야 하는데 진짜곤 욕스러운 일이었어요. 다시 내무실 이 문을 열고 쭉 한번 훑고 이번엔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뛰자마자 뛰어서 나가려고 내무실 2를 통과하여 화장실 2 문을 열었죠. 화장실 내부를 한번 쭉 보고 뭐 없나? 휴 없네. 좌변기가 있는 쪽으로 향했어요. 여기에 2개밖에 남은 게 없더라고요. 그것도 제1구석에 3, 4사로 좌변기. 아 근데 또 좌변기 문이 다 닫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 말인지 아시죠? 화장실 좌변기 문이 닫혀 있으면 열어야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 심리라는 게 문을 열면 누군가 앉아만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열까 말까 고민하다가 눈 감고 발로 차서 열었죠. 감았던 눈을 힐끔 뜨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좌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쓱쓱 돌려서 빼려고 하는데 갑자기 물소리. 주워 등줄기에 식은땀 한 줄기. 손은 전구 덮개를 잡고 다른 모든 몸은 가만히 있는 채로 고개만 살짝 뒤로 돌렸어요. 세면대에서 나는 소리. 작은 소리도 굉장히 크게 들리던 탓에 물 한 방울 떨어지는 소리도 선명히 들리더라고요. 아, 그러고는 안 나더라고요. 무사히 전구덮개를 뺐는데 전구덮개를 닦은 적이 없어서인지 손이 새까맣게 돼서 얼른 손만 닦고 가려고 세면장으로 향했어요. 혹시 물이 켜져 있어서 아까 소리가 났는지 확인도 할 겸요. 다행히 아무것도 안 켜져 있더라고요. 출입문에서 가장 가까운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려고 손잡이를 위로 올리는 순간 보고 있던 거울 속에서 무언가 쓱. 제 시선은 세면대 스위치를 향해 있었기에 거울은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대략 아실 겁니다. 어쩌다 힐끗 거울을 본 건 아닌데 거울을 반사돼요. 느껴지는 무엇. 또 세면대 거울이 양쪽 8개인데 이게 마주보고 있어서 거울 속에 거울 온통 거울 세상. 나중에 알았지만 거울 정비고 거울만큼 이곳 거울도 만만치 않게 다른 거울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아무튼 대충 손을 씻고 한 손에 손전등 한 손엔 전구덮개를 들고 다시 나오기 위해서 내무실 위로 발을 들여놨죠. 그래도 출입구 문마다 문을 닫아놔야 되어서 화장실과 내무실 이 사이에 문을 닫고 내무실 이 중간쯤 왔을 때였을 거예요. 뒤에서 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막사에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느꼈지만 보이지 않았던 그것.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에서 보이는 것이라고는 제가 들고 있었던 손전등 불줄기에 비치는 것들. 순간 저도 모르게 휙 돌아봤어요. 근데 내무실 구석에 쪼그리고 무릎에 깍지 끼고 얼굴도 무릎에 붙이고 있는 형상. 얼굴이 제 쪽을 향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손전등 빛이 강하지 않아서 확실히 비치지도 않았을 뿐더러 비추고 있을 겨를 또 없었어요. 그냥 그런 형상을 보자마자 그냥 뛰었어요. 문이고 뭐고 그냥 달렸어요. 달리고 또 그리 크지도 않은 막사인데 왜 이리 멀던지. 들어왔던 창문이 눈에 들어왔고 미친 듯이 달려서 중대로 왔어요. 전구덮개를 선임에게 건네었죠. 종로와 상병님 가져왔습니다. 라고 제가 말하자. 수고했다. 근데 뭐 그리 헥헥거리냐? 라고 선임이 말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해서 너무 무서워서 튀어왔습니다. 겁도 많은 놈이래. 수고했다. 그거 끼워두고 개인 정비해. 예, 알겠습니다. 들었던 문은 다 닫아놨지? 잘 들었습니다. 아니 네가 들어갔다 나온 창문 닫아놨냐고 시건은 못하겠지만 닫고는 왔을 거 아니야. 아, 예 물론 닫고 왔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쉬고 8시에 원수 나온다니까 그때 맞춰서 시설 준비해라. 알겠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속으로는 시발 양발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창문을 열고 왔어요. 이거 당직사관 순찰하다가 걸리기라도 하면 방금까지 했던 모든 것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발길을 돌렸어요. 마음을 진정시키고 구막사에 도착했죠. 내무실 1과 창구 1 안쪽 출입문도 열어놨지만 차마 이 문을 다 들어갈 용기는 나지 않더라고요.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살짝 고개를 집어넣어 창고 한쪽 출입문을 쳐다봤는데 화장실 1문이 열리더라고요. 화장실 1문은 아까 나오면서 닫았거든요. 그리고 누가 창문 열려 있어서 뭐 있나 해서 들어갔던 거라면 그게 사람이라면 불빛이 보여야겠죠. 손전등에 희미한 빛 한 줄기라도 없었어요. 또 한 번 시겁해서 이 중청 중에 겉에 창만 대충 닫는 둥 마는 둥 하고서 중대로 미친 듯이 다시 뛰어왔죠. 그리고 8시에 씻고 10시에 취침해서 1시에 근무를 나갔답니다. 근무 중에 선임에게 구막사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종로와 일병님. 근데 구막사는 왜 사용 안 합니까? 글쎄 나도 밥이 안 돼서 잘 모르겠다. 왜 중대원 사진 같은 것도 그대로 있고 화장실 보면 그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언뜻 들었는데 그 막사를 쓰던 중대가 해체돼서 그렇다던데. 무슨 사고라고 있었습니까? 글쎄 나도 들은 건데.
중대원들이 너 같은 막내 있잖아. 중대에 갓 들어온 막내를 내리 갈굼했나봐. 그래서 자살했습니까? 뭐, 화장실에 전투화 끈 묶고서 목매서 죽었다고 하던데. 거기 들어가 봤지? 예, 들어갔다 왔습니다. 아까도 거기 내무실 있잖아. 거기가 그 죽은 놈이 쓰던 데라고 하던데. 그럴까? 아, 거긴 가지 말아야겠습니다. 거기 화장실을 가면 안 된대. 3, 4로 있잖아. 거기가 그놈이 죽은 데라고 하던데. 그랬습니다. 막사가 비워졌던 이유가 중대 내왕따로 인한 인명사고로 인해 한 병사가 자살을 하고 직간접적으로 괴롭힘을 주던 중대원들과 중대장에게 책임을 물어서 중대 해체를 했던 거죠. 사진 같은 것들이 그냥 있었던 것은 치우려고 했지만 치울 때마다 막사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통에 치우지 못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곳의 창고만 이용할 뿐 다른 시설은 잘 이용하지 않았던 거였던 거죠.